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주차 사회복지 법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사회복지 법학의 기초 이론 분야에서 우리 사회복지 재판 기준, 즉 말해서 법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게 되면 지난주에 사회복지 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원에 대한 그 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사회복지 법제를 배우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 어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복지 법원이라고 할 때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법의 존재 형식이 문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문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서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불문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성문법에는 최고의 법인 헌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자치법규가 있고 국제법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문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불문법 말씀을 드렸어요. 문서화되지 않는 법, 불문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간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법학의 총론이 파트 1인데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챕터 1 사회복지 법학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복지 법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법의 역사는요,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1교시에서는 영국, 독일, 미국에 관련된 주요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2교시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예요.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그 역사는요,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자선조직협회라든가 뭐 인보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또 사회복지법의 역사의 시초도 영국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핵심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는 꼭 알아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안들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또 암기할 부분들은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꼭 암기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있어서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이전에는 어떤 법이 있었나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노동자 규제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자의 이주를 통제하고 영주, 그러니까 지주죠. 토지의 주인들, 지주를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건장한 불황자 및 거린의 처벌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빈민법의 기본 골격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1536년에 제정이 돼서 건장한 불황자와 거린에 대해서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장인법을 1562년에 제정을 해서요. 장인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빈민구제법이 있었는데 1576년에 제정이 돼서 강제 노동을 통한 보호를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울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 엘리자베스 빈민법 또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빈민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말하면 푸어로라고 그래요. P-O-O-R-L-A-W. 그래서 푸어로, 빈민법, 구빈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 만들어졌다고 해서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구빈법, 빈민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빈민법은 160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 1601년도에 만들어졌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1601년에 이전에 있었던 투터 빈민법들을 모아서 집대성한 법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주요 골자가 뭐냐면 이전에는 교회, 교구, 그 당시에는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캐톨릭이 큰 대세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구호 사업, 어려운 사람들을 구호를 해줬는데요. 이 교회 중심의 구호에서 국가 중심으로 지방정부 주도로 구제 사업을 하게 됐다. 이것이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 비판은 빈민 구제보다는 빈민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교회 중심의 빈민 구제를 국가 중심의 구제로 최초로 변화시켰다. 그런 체제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민법은 교회가 아닌 국가가 최초로 빈민을 책임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지방 세금을 늘리고 빈민세, 그러니까 구빈세를 징수를 했다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교구에서는 자체 빈민제도와 임명한 빈민 감독관이 존재하였고 이들은 치안판사가 임명하고 감독 치안판사는 사실상 빈민법의 유지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빈민법의 하여튼 가장 큰 의의는 교구 중심의 구제에서 국가 중심의 구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요, 빈민 문제를 물론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빈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각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법을 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 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라든가 뭐 긴급복지지원제도라든가 또 뭐 의료보험제도라든가 이런 각종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된 그 법적 근거가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시작됨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게 교회 중심에서 정부 중심, 국가 중심으로 구제하는 그런 행정체계를 수립하게 됐고 그 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우리 사회복지법에 있어서 아주 시발점이 되는 아주 효시가 되는 중요한 법이다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빈민법 160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 빈민법은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과 빈곤 아동 및 고아동으로 분류해서 처우를 달리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대상자를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또 빈곤 아동, 고아나 사생아 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노동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노동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작업장과 교정원에 수용을 하였고 강제로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강제 노동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교정원에 투옥을 시켰죠. 그 다음에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그냥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노령자라든가 만성병자라든가 맹인이라든가 정신병자 등의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돼서 제한된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구빈원, 자선원 수용을 통해서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빈민 아동이 있어요. 이 빈민 아동은 노동 능력이 없지요. 그리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하고 또 다르죠. 아동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빈민 아동 같은 경우는 고아나 사생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아동 8세에서 24세는 도제를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도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견습생이에요. 견습생.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급여는 지급이 안 되되 숙식을 제공을 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도제라고 하는데 도제를 삼고 빈곤 아동들은 노예에 가까운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제 도제를 실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 빈곤 아동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그 빈곤의 문제들을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취했다라는 의미에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도 이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도에 만들어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게 160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주법이 있어요. 정주법 16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빈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법이에요. 정부가 빈민의 소속 교구에 분명히 정착을 강제하여 빈민의 도시 유입을 막고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통제 제한함으로써 실업자와 요지원 대상자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저 지방에 있는 그 빈민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데가 힘들어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도시에 오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는 자꾸만 빈민화되고 빈민들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주법,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정주, 거기서 주거를 해라. 이렇게 정주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이게 규정한 법을 정주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길버트법은요. 토마스 길버트 의원이 주장한 일종의 작업장 개선 운동인데요.
이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에요. 그래서 교구연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구빈 행정을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었는데, 노동력이 있는 근면한 빈민은 자신의 집에서 공공부조를 받게 되는 구빈원 밖의 구제, 즉 말해서 원외, 그러니까 작업장 외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구빈법에 의하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구빈원에 들어가서 강제 노역을 했는데요. 노동력이 있는 아주 근면한 그 성실한 그런 빈민들 같은 경우는 그 구빈원에서 그 열악한 그런 생활과 착취에 비참한 그 생활을 하지 않도록 집에서 거주하면서 잘 때는 집에서 자고 일을 할 때는 그 작업장에 와서 일을 하는 그런 공공부조의 형태로 원외 구제를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 길버트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주법, 뭐 길버트법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 구빈법하고 비교하면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주법, 길버트법 이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회조합 장려법은요, 오늘날의 협동조합과 같은 의미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9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내용들은 그 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후의 변화인데요. 스핀헨랜드법, 이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79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스핀헨랜드라는 지역에서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국가는 가족 수에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비를 위해 임금을 보충해 줌으로써 빈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보조 제도로 활용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가격이 이제 뭐 식품의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이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와 식품 가격과의 그 차액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보충해주는 그런 제도, 이것을 스핀헨랜드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최저 생활비 미달의 임금에 대한 보조 제도로서 활용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날 아동수당이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임금 보조의 기초가 되게 됐죠.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의 합법화를 초래를 한 법이 스핀헨랜드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요,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있죠. 최저임금법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법이 스핀헨랜드법이고요. 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최저생활비, 최저생계비가 있죠. 그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의 양과 그 노동자가 번 돈의 그 차액 부분을 보충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스핀앤랜드법을 보완을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공장법이 있어요. 1802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영국에서 최초로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의 노동 조건과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을 만든 법이에요. 이 공장법은 최초의 아동복지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엘리베이터 구빈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엘리베이터 구빈법 이후에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엘리베이터 빈민법, 이 빈민법이 쭉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빈민법,
기존의 1601년도에 만들어진 빈민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신빈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신빈민법은 19세기 경제적 불안과 노동자의 폭동 그리고 구빈 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의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영국 정부가 구빈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신빈민법이에요. 빈민법을 개정을 해서 만든 것이 새로운 빈민법이다. 그래서 신빈민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빈민법은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에 있어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막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적인 그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불황기를 맞이했어요. 1793년에서 1815년, 또 1825년 이 공황이 되면서요. 뭐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고 농민과 노동자 폭동이 일어나고 임금, 뭐 실업 문제들의 노동 운동이 발생이 되면서 그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산업화로 빈곤의 성격이 굉장히 변화가 됐어요. 곡물가 값이 막 비싸지고 농민과 도시 근로자들의 빈곤이 굉장히 편차가 심해지고 또 불황자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농촌의 불황자들이 도시의 실업자로 몰락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이 급격하게 구빈 비용이 증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롭게 만든 법이 신빈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신빈민법은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도 가끔 문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빈민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가 열등처우의 원칙이에요. 열등처우의 원칙은 뭐냐면 1834년에 이 신빈민법이 도입이 됐는데요. 이 연도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엘리자베스 빈민법 1601년, 신빈민법은 1834년도에 만들어졌다. 이 사회복지의 주요 원칙이 된 원칙인데요.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빈민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한 사람들보다 빈민구제를 해주되 이 사람보다 높게 가격을 구제를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본다. 근데 이 빈민들이 뭐 10원을 벌 수도 있고 200원을 벌 수 있고 뭐 300원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50만 원 이상을 도와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열등처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열등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도와주면 안 된다. 이게 열등처우의 원칙이고요.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이후에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이 된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요, 지원을 해주되 가장 열심히 일을 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이상으로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도와주지는 않아요. 요 밑에서만 도와주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모든 그 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열등처우의 원칙이요. 그리고 원외 구제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요거는 노동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은 원외 구제를 받기 위해서 작업장을 이용하고 노약자, 질병자 등의 예외적인 약자에만 원외 구제를 허용하는 원칙. 그래서 노동력이 건강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 내에서 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스피넨랜드법 얘기를 했죠. 그래서 원내 구제를 실시함으로써 노동력이 가능한 빈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구제는 작업장 내에서 수용하여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게 원외 구제 금지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장 심사의 원칙에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단순한 자격조사 및 심사를 실시해서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하는 원칙. 그래서 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원해 구제를 금지하고 작업장을 입소를 통해서만 구제를 해준다. 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것이 작업장 심사의 원칙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국 균일 초유의 원칙이에요. 전국 균일 초유의 원칙은 빈민구제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구민행정의 집중 통제 및 관리를 하고 각종 규칙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중앙통제기관을 설치해가지고 빈민의 처우 수준을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쉽게 표현을 하면요. 경기도에 살던 전라도에 살던 경상도에 살던 저 강원도에 살던 간에 똑같은 구제 금액, 똑같은 행정 원칙에 의해서 처우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그래서 군민에게 주어지는 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인 빈민법위원회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행정통일적인 구제 수준과 방법으로 실시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중앙통제기관에서의 구빈 행정통일의 원칙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원칙을 감안을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복지 정책을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신빈민법의 원칙, 요 네 가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열등처우의 원칙, 원해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심사의 원칙,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이것이 오늘날의 전 세계적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원칙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개정 빈민법,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은요, 길버트법, 아까 얘기했죠. 스핀핸드법의 시행에 따르는 빈민 구제 비용이 굉장히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이 된 것이 개정 빈민법이다, 신빈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길버트법에 의한 노동의 능력자에 대한 원해 구제를 중지를 했어요. 아까 길버트법은 원해 구제를 주장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 길버트법을 중지를 하고요. 스핀앤랜드법의 임금 보조제를 폐지를 하게 된 것이 신빈민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작업장에 수용해서 배치를 해서 작업장 내의 수용 원칙에 해당해서 작업장 폐지는 아니고요. 아까 작업장 심사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원해 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병약자, 그냥 노인들, 아동, 병에 걸린 사람들, 약자들과 아동이 딸린 과부에게만 원해 구호를 허용을 했다. 이게 신빈민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교구 단위의 구빈 행정 체계를 중앙 집권적 구빈 행정 체계로 전환을 했다. 이거고요.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은 자립의 최하급 노동자의 생활 조건보다 낮은 수준에서 보호하는 열등처우의 원칙을 최초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5번은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빈민법은 114년 만에 1948년 국민보조법이 제정이 되면서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국에 해당되는 이 법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구빈법 또 신빈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00년도 이후에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 노령연금법이 제정이 되고요. 국민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실업보험법이 제정이 되고요. 실업법이 제정이 돼서 실질적인 현대 의미의 공공부조 제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법이 되었고요. 신체장애자 고용법 1943년도에 장애자 우선 채용의 의무 3%를 채용할 수 있게끔 이런 법이 만들어졌고요. 또 1945년서부터 1975년도에는 복지국가의 확장기였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자본가의 이익 보장과 사회복지급여의 제정이 마련이 됐고 완전 고용정책의 실현으로 노동자 복지가 향상되는 그런 경향을 이룬 것이 이 1945년서부터 1975년도까지의 복지국가의 확장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942년도에 베버리지 보고서 이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란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1942년도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주창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베버리지 경이 만든 것인데요. 영국뿐만 아니라 각국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제공하고 사회보장법을 크게 발전시킨 요인이 된 법이 베버리지 보고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하면 5대 악이 있어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 기본 목적은 국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강제가입의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됐고요. 전제 조건으로 아동수당 제도와 국영의료 서비스를 그리고 또 안전고용 등을 적용하는데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의 복지국가의 확장기를 구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서 또 1942년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945년부터 1975년까지 복지국가의 확장기에서요, 가족수당 제도가 제정이 됐어요. 1945년도에 국민보험 산업재해법이 194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국민보건서비스법이 194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국민부조법 1948년도에 제정이 돼서 영국의 빈민법이 완전히 폐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국민부조법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부조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빈민법은 약 350년 만에 신빈민법 제정 이후 114년 만에 완전 폐지가 되고 공공부조법으로 전환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국민법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공부조법이거든요. 이 참고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빈민을 위해서 국가가 재정적 원조를 해주는 국가부조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숙박시설의 제공, 심신박약자를 위한 후생구호 사업 등을 포함해서 국민부조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영국에서도요, 이제 이후에 이 너무 복지국가가 확장되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서 그 이후에 이 복지국가 침체기가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대처정부 이후에 197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는 복지국가 침체기. 그래서 모든 재정을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고요. 노동당 정권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가 들어서면서 제3의 길을 접어들면서 복지국가에서 그 투자 비용들이 너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침체되는데 복지 비용은 계속 지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새롭게 제3의 길을 정책 차원에서 근로연계복지,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만 복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됐죠.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그 복지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많이 전환을 하게 됐고요. 생산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또 복지국가 폐지론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될 정도로 진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됐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국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예요. 이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여러 가지 뭐 할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꼭 잘 아셔야 되는 게 영국에서는 비스마르크 시대에 1870년도에서 1910년도에 비스마르크 시대 재상이죠. 이 비스마르크 시대에서 만들어진 법이 요 3번의 질병보호법이에요. 의료법. 188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것은 노동자들을 이렇게 해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이게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이라는 데 의의가 있어요. 이거는 세계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무료 치료와 질병수당을 지급하는 의료보험에 관한 법인데요. 이게 세계 최초의 질병보험법이다라는 거, 1883년도에 제정이 됐다라는 거, 요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산업재해보험법 1884년도에 제정이 됐죠. 무상재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제도를 확립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제국보험법으로 제정이 돼서요. 질병보험법, 산재보험법, 노령보험법 등의 3대 보험법을 통합한 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 독일에서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은 무엇인가? 독일의 질병보호법, 의료법이 되겠죠. 1883년도에 만들어진 법, 이거 꼭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서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독일의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요. 공적보호법,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아동수당법, 아동보호를 위해서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한 법이에요. 연금법, 또 연방사회보조법, 이런 법들이 있고요. 또 70년대 이후에 사회법전을 만들었어요. 총괄적인 법전, 그래서 각종 사회보장법을 통합해서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보호법, 구조개혁법, 연금개혁법, 수발보험법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수발보험법은 일본에는 개호보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발보험법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이 수발보험법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199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도에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독일은 빨리 이 사회보장법을 이 수발보험법을 만든 거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인데요.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는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서는 사회보장법을 1935년도에 제정을 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하고 사회보장이라는 새로운 법의 영역을 만든 법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1929년서부터 1935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이루어졌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 접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시행을 했죠. 그래서 그때 그 빈민들을 구제하고 그 국민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이 이 사회보장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 확산이 법 제정의 계기가 됐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1935년도에 제정한 사회보장법,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했다. 요거 꼭 미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서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될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은요, 식품법이 있는데요. 식품권법이 196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요 중요한 사안은요, 쿠폰, 바우처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부가 빈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영양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쿠폰, 바우처라고 했죠. 예, 법에 의해 용도가 제한되고 정부가 지불 보증을 하는 식품 교환권에 대한 법이에요. 식품권법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보건의료와 교육 조정에 관한 법률 이렇게 제정을 해서 이 보건의료와 교육 조정에 관한 법은 보편적인 공적 의료 보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미국은 건강보험 이 보험법이 없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2010년부터 3월 모든 국민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환자 보호 및 보호와 적정 의료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2014년부터 강제 가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서구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봤고요. 또 독일의 질병보호법, 그리고 미국의 사회보장법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서구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